저는 그 세대들 덕분에 네. 메타버스의 가속화가 엄청 빠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세계에서는 젊은 사람인지 늙은 사람인지 모르니까. 아, 그럴 수 있죠. 똑같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 물리적인 제약이 없잖아요. 제가 이거를 느낀 게 뭐냐면 그 교수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저도 들어는 봤습니다. 네, 해본 적은 그게- 없는데, 예. 이게 나온 지 20년 됐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디아블로 나왔을 때 이제 40대 PC방에 네. 있던 분이 20년이 지나 버리니까 나이가 60세인데 예. 바바리안으로 휠윈드를 돌고 계시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제 뭐, 대단한 근데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 뭐냐면 그 게임 안에서는 이분이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메타버스가 그런 거라면서요. 그런 약간 그런 맞아요. 거랑 유사한 예. 거고 거기서 이제 모든 사회 활동을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때 되면 그냥 연령에 대해서 제약이 이런 물리적인 연령, 외모나 이런 거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많이 없어질 것 같다는 없어지죠. 생각이 들어요. 예.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에서도 그거 사실 봤었어요. 그런 게 사실은 예. 조금은 과장됐다고 네, 보지만 네, 네. 충분히 그런 게 지금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어쩌면 그런 메타버스의 가속화를 일으키는 요즘에는 그 어르신들이 네. 뭐 우리나라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뭐 다 배민으로 시키시고 카톡도 네. 쓰시고 맞아요. MIT에 보면 슬로운 스쿨이라는 그 경영대학원이 있어요. 슬로운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네. 설문조사 같은 것을. 네. 야,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이 고령자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이제 네. 만들으라고 이 생각을 떠올려 보라고 했더니 휠체어, 지팡이, 그다음에 뭐 저기 기저귀, 네, 네, 성인용 이유식, 네. 뭐 다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성인용 이유식도 어. 원래 70년대하고 60년대에 하인즈가 미국에서 고령자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걸 보고 네. 이유식을 만들었습니다. 이유식, 고령자용. 고령자용 이유식. 네.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잘 안 팔렸을 것 같아요. 안 팔렸어요. 네. 왠지 아세요? 그거 먹으면 늙은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마트에서 사가지고 사는 순간 네. 나는 소화력도 변변치 않고 이도 별로 좋지 않다.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네.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이유식 나왔거든요.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 과연 성인들이 그것을 다른 시각이라는 거죠. 구매할 건가? 네. 입맛도 굉장히 고급인데.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먹어볼 거 다 먹어봤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네. 만들 때는 네네. 이 노인들이라고 하는 시각을 벗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네. 나이 든 사람이 그런 기획에 참여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실버 세대 타겟으로 하는 제품 생각해보면 효도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네. 효도폰도 네. 시니어 폰도 중국에서는 굉장히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의 변화가 얼마나 빠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메가 애플리케이션 있죠. 네. 그리고 정부 주요 사이트 얘네들을 네. 전부 다 시니어용으로 다 바꿔라라는 그 정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시니어 버전이 있는 거죠. 시니어 버전이 따로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포털 사이트 앱들이 있는데 네네. 그 안에 들어가서 미세하게 좀 조정할 수 있기는 해요. 아예 그게 아니고 네. 시니어용 전용 앱이 따로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네. 광고도 거의 없고 네. 글자도 매우 크고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철도청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네. 철도청 사이트는 위에 상단에 보면 하트 마크가 있는데 그 네. 하트 마크를 누르면 바가 하나 딱 내려와요. 네. 근데 그거 내려오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음성 지원도 다 되고요. 아주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이 지금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네. 상태이고 그리고 더 이상 아까 이제 우리가 노인 제품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일본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이 모빌리티들이 있거든요. 모빌리티. 그러니까 모빌리티라고 네. 하면 타고 다니는 거죠. 네, 그죠. 두 가지 정도의 모빌리티가 있는데 네.
하나는 집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 어. 하나는 밖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네. 근데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기본 탑재하니까 멀리 가고 가볍고. 네. 그 다음에 안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의자처럼 생겼는데 의자가 이게 쭉 높아져요. 그 예를 들면 세면대라든가 네. 또는 주방 그 뭐 이렇게 조리대 네, 이쪽 네, 네. 가서는 쭉 높아지고 네. 식탁에서는 또 내려가고 침대에서는 더 내려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높이 조절이 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네. 계단도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발명이 되고 있고 네. 미국에서 네. 이번에 연골 치료제가 나왔어요. 아, 연골 치료제요. 예. 예. 그 스타트업인데도 네. 작년 기준으로까지 2021년이니까 2020년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125억 달러였는데요. 125억 달러. 예. 네. 125억 달러였는데 네, 네. 연골 치료제인데 그냥 경구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입으로 먹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그러면 연골이 재생되는 게 이미 확인이 된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네. 삶이 연장되고 네. 사회생활이나 네트워크에서도 연장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센터장님이랑 어디 뭐 온라인에서 만났으면 센터장님인지 뭐 알 수가 모르죠. 없잖아요. 모르죠. 네. 예. 그러니까 막 반말하고 막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뽀샵한 사진 딱 걸고 하는 그런데 물리적인 그런 것도 늘어나니까 그러면 인간이 몇 살까지 살 것 같나요? 인간이요? 인간이 한 90, 우리 100, 재밌게 한번 추정 한번 해봅시다. 100살. 100살? 100살이면은 진짜 오래 사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책을 쓰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 150세까지 산답니다. 150세요? 150세. 그건 약간 기넥스북 느낌인데 약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네. 120세는 훌쩍 넘을 거고 요즘 보험 120세 보험 그다음에 나오더라고요, 만기로. 예, 그리고 네. 150세까지 갈 수 있다. 와. 그게 지금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팀에서 네. 지금 150세까지를 나이로 추정하는 게 있습니다. 50세까지 살면은 앞으로 100년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보험이 만약에 종신보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종신보험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죽지를 않아. 네. 그럼 보험회사 망해요. 그러네요. 예. 계속해서 지급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고령 사회로 들어오고 네. 초고령 사회로 가고 네, 네. 계속 이게 발전하고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하면 할수록 네. 기업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보통 이거를 이제 총체적으로 시니어 테크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요. 네, 네. 시니어 테크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시니어 테크. 하나는 헬스케어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사회생활 지원 기술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나눴던 뭐 네. 건강하게 만든다던가 네. 뭐 아까 연골. 의료 뭐 그런 거 한다던가 그런 거고 네. 이제 편의성을 높이는 게 집안에서 돌아다니고 뭐 모빌리티를 만든다던가 또는 낙상 방지 기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거든요. 네. 낙상 방지 같은 경우는 이게 넘어지기 얼마 전에만 알아도 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뇌파를 뭐 측정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해외에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사회생활 지원 기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원격으로 어떻게 이제 그 소통하게 할 것이냐 등등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네. 이제 메타버스 말씀하셨는데 네.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논문들이 나오냐면 공원을 이제 산책을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대상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게 공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공원들은. 네. 근데 이 공원 시스템도 또는 도시의 시스템도 네. 나이 든 사람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실험들을 하고 있냐면 그 VR 장치를 이용해서 네. 이 공원 설계를 하는데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VR로요? VR 기기로. 예를 들면 뭐 어르신들이 이제 VR 기기를 착용하고 네. 이제 그 공원들을 다녀보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를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가상현실이 조합되고 있는 게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발달해 있는 이런 기술들이 네. 지금 시니어 시장으로 그대로 옮겨가고 있는 네. 듯한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 아이템들을 보면서 네. 전 세계에 이렇게 재미있는 비즈니스가 네. 시니어들 대상으로 많이 있구나. 네. 깜짝 놀랐습니다. 150세까지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까 150세까지 맞죠? 네. 제가 잘못 들은 거 150세 아니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거는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이제 답을 찾아야죠. 아. 아직까지 인류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네. 이 길을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네. 어느 나라도 간 적이 없고 그러니까 어느 사회학자도 주장한 적이 없어요. 은퇴 이후에 일단 남아있는 기대의 여명이 50년이 넘는다. 맞죠. 라고 하면 50년 훨씬 넘죠. 네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65세에 정년을 했어요. 네. 그럼 예를 들어 120세까지 산다 그래도 55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네. 그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이 뭔가 이 고령자들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네. 동식 통역 대학원을 간다거나 대학원을 두 번째 가는 취업.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네. 많이 일어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와세다 대학 같은 경우는 익스텐션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익스텐션 네. 스쿨 뭐 일종의 이제 확장된 뭐 학교다 이런 건데 네네네.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대학을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 숫자가 일반 학생 숫자보다 많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네. IT 기술 아주 그냥 전폭적으로 지금 밀어서 네. 이 IT 기술로 고령자들을 어떻게 이제 케어할 것인가. 왜냐하면 거기는 인구가 단위가 틀려요. 네. 뭐 조만간 뭐 65세 이상 인구가 2억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거의 우리나라하고는 단위 자체가 하나의 국가 인구만큼이네요. 단위가 틀립니다. 때문에 네. 중국은 지금 뭐 한자녀 정책은 이미 폐기한 상태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기존의 속도에서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각 나라에서도 이게 가장 큰 이슈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봐야죠. 네. 자, 아파트 가격이 지금은 서울은 뭐 많이 올랐지만 네네. 이게 10년, 20년이 지났을 때도 이 아파트 가격이 이대로일 것이냐. 네. 저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라는데 저는 네. 한 표. 네. 예.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달라지면 네. 패턴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중에 1인 가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혼자 남으신 분들이 네.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이건 우리나라에만의 현상은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 패턴이 잡히는 게 뭐가 있냐면 어르신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운을 형성을 하는데 네. 그 타운 자체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 타운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 메릴랜드 주에 그 빌리지스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여의도 면적의 한 100배가 넘는 100배요? 100배가 넘는 거기에 이제 그 고령자 타운을 만든 거예요. 예. 거기에 골프장만 한 제가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0개인가 60개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골프를 마음대로 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타운에서는 그 골프장에 카트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런 카트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노령자들이 운전하기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 카트를 타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그 안에 병원, 식당 다 있습니다. 세상에. 근데 거기는 이제 규모가 땅덩어리가 크니까 네. 어마무게 잘 만들어놨는데 중국에서는요. 네.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일본 회사가 네,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네. 옛날에 파나소닉 이렇게 뭐 네. 전자제품 어렸을 네. 때 많이 봤는데 껌전지 만들고. 그렇죠. 네. 근데 이 파나소닉이 중국에 가서 네. 지금 그 시니어 타운, 실버 타운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 시니어라는 시장 자체를 네. 우리가 너무 무시하거나 네. 좀 이런 시장은 안 되는 시장이야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네. 이 시니어 시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찾아보기 위해서 네. 저희 책이 좀 필독서화 되었으면 좋겠다. 네. 예, 고려대학교 이 책을 필독서. 네. 네. 한국 최초. 네, 센터장님의 필독서입니다. 네. 2022. 책도 필독서예요? 이렇게 한번 좀 필독서. 들어보니까 그럼요. 예. 네. 2022 대한민국이 열광할 시니어 트렌드.
네, 에이지 프렌들리라고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 나왔습니다. 네. 인쇄는 100% 고령사회 연구를 위해서 네. 쓰여집니다. 인쇄는 개별적으로 연구원들이 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에이지 프렌들리라고 써 있는데 예. 에이지 프렌들리는 어떤 의미예요? 이 에이지 프렌들리가 사실은 처음 생겨난 말은 이제 시니어 프렌들리라는 말이 먼저 네네.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니어 프렌들리라고 하는 게 이게 고령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게 고령자들이 보면 벌써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고령 국가에 도달하는데 145년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도달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서구 사회에서는 시니어 프렌들리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뉴욕이나 캐나다 지역에 가보면 그 시니어 프렌들리 식당 네. 이런 데들도 있어요. 그러면 네. 무슨 뭐 씻기 좋은 거 파는 뭐 아니요. 그보다 이제 시니어들이 그러니까 영어로 된 메뉴판은 글자가 작잖아요. 폰트들을 크게 좀 크게 또는 발음도 좀 똑바르게 네네네. 또 화장실을 좀 미끄럽지 않게 이걸 심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시니어 프렌들리 마크가 붙어 있는 곳들도 네네. 뉴욕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해외에선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 단어인데 네. 이게 지금 시니어만 또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람이고 누구나 존중받아야 되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전 연령대를 다 존중하고 포괄할 수 있는 의미로 네. 에이지 프렌들리라는 용어가 이제 생겨나서 아주 유행처럼 네. 번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노령 담론이라는 말이 본문 네. 첫 페이지부터 등장하는데 어떤 얘기예요, 이게? 자, 이게 노령담론이라는 게 이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무언가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거부하기 힘든 네. 그런 이야기의 구조를 사실은 쉽게 말씀드리면 담론이라고 하는데 네. 노인은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네. 기업에서는 일찍 퇴출돼야 된다. 일을 하면 안 된다. 네, 네, 라고 네. 하는 게 사실은 노령담론의 주요 골자죠. 그래서 실업이라고 하는 단어, 그다음에 능률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엮이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1930년대에 이르게 되면 네. 한 40% 정도의 기업들이 미국 기준입니다. 네. 40% 정도의 기업들이 나이가 든 사람들을 아예 채용하지 않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실업과 실업제도 그다음에 능률주의 이게 겹쳐지면서 이 노령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은 퇴출돼야 된다. 일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사실 65세라고 하는 게 거의 정해졌고요. 65세. 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의 기준들이 뭐 60세, 65세 이렇게 기준이 잡혀지게 되는 거죠. 이런 노령담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이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 네. 너무나 젊다는 거죠. 근데 은퇴 인구가 얼마나 많냐면 네. 이 인구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은퇴 인구. 예, 저희가 왜 뭐 2022 뭐 대한민국 열광할 시니어 트렌드 이 책을 냈냐면 2020년서부터 지금 은퇴 인구가 앞으로 20년 동안 1,770만 명 정도가 은퇴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1,770만 명이요. 1,770만 명, 약 1,700만 명 정도 되고. 네네네. 그러니까 매년 80만 명에서 100만 명씩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그 경력이 이제 끝난다는 거죠. 끝나고 사회에서는 노령담론에 의해서 사실은 네네. 퇴출돼야 되는 그런 분들이죠. 근데 사실은 지금 그들의 건강 상태가 너무나 건강하고 네. 일을 할 수 있는 그 지적 능력과 기술도 충분하거든요. 네네. 때문에 이 노령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이 테두리를 어떻게 깰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제가 사실 저희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 이번에 책을 낼 때 네네.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시니어라는 단어를 넣을 거냐 말 거냐예요. 왜냐하면 이 시니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시니어도 안 좋아하고 네.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많은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시니어와 관련한 제품을 내놓지를 않아요. 회사가 그런 이미지 될까 봐. 예,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도. 사실은 이 모수가 이렇게 많으면 마케팅 대상이 뭐 1,700만 명 이상이 된다면 사실은 뭔가 시니어 제품을 아주 적극적으로 출연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좀 눈치를 보고 있고 이 사회적 공감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고령 사회와 고령화 사회도 아직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 자체가 정말 빠르게
이 은퇴 인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공감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화, 고령화가 넘어서서 이제 아예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고령화는 이미 예전에 넘어섰고. 끝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했고 그렇죠. 불과 몇 년 안에 우리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네. 되는데 문제가 프랑스는 145년이 걸렸고 영국은 80년이 걸렸습니다. 프랑스가 145년 걸렸고 영국이 80년 80년 걸렸고 고령 국가에 도달하는데 네. 우리나라는요? 20년. 아. 그러면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나이를 더 빨리 먹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게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 수준은 네. 고령 국가의 최고는 일본 아니냐.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도 뭐 네. 일본과 비슷해진다 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8년이 빠릅니다. 아,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밑에서 태어나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밑에서 태어나지 않은 우리나라의 지금 출산율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출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네네네네. 저출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저출생 또는 저출산 네. 그 합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뭐 한 명이 안 된다고. 0.84. 아. 0.84인데 네. 이 0점대는 네. 원래 이 사회학자, 인구학자들이 이건 원래 이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이 깨지는 것은. 네. 근데 그걸 깬 나라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쌍이 있으면 애를 한 명 이하로 낳는다는 거죠. 그렇죠. 한 명 이하로 낳는다는 거죠. 아. 원래는 인구 유지 비율이 되려면 네. 2.2명이 돼야 되거든요. 아. 왜 네. 2.2명이냐면 누군가는 좀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사망할 수 있고 네네. 결혼을 또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2.2명 정도가 인구 유지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2.1 밑을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1.3으로 3년 동안 지속이 되면 초저출산이라고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3 정도가 아니라 0.8이라면서요? 0.84. 0.84. 근데 네. 지금 그 인구학자들의 예측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0.6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왜 이게 일본보다 더 빠르게 되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나라 더 사람이 빨리 늙는 게 아닌데.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 네. 또 하나 요즘에 통계치 수치를 보면 네. 한 3개월마다 이렇게 발표가 되는 수치들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수치가 몇 개월 만에도 바뀌어요. 어떤 통계치가요? 그러니까 인구 통계치가. 인구 통계치. 인구 통계 예측치죠. 이게 왜 네. 바뀌냐면 어르신들이 좀 더 오래 살아요. 예전보다. 그리고 애들이 더 빨리 태어나는 숫자가 더 빨리 줄어요. 네. 하다 보니까 위에서는 더 오래 가고 아. 밑에서는 더 줄어들고 하기 네. 때문에 이 수치가 좀 더 계속 안 좋아지는 상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지금? 좀 일본을 넘어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2025년에 네.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3%를 넘고요. 초고령화 사회네요. 네. 초고령 사회. 그다음에 2036년 네. 30%를 넘깁니다. 와. 그다음에 2060년 네. 그때 우리가 살아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도 살아있을 것 같아요. 2060년이요? 2060년. 21년, 40년 뒤면은, 예. 그때가 되면 네. 43.9%이기 때문에 반이 65세 이상이네요. 아마도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둘 중에 하나는 네. 65세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댁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은 거의 다 노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카페에서 알바하는 사람들도 네. 또는 역 정거장이나 어디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요. 네.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의료의 문제가 있어요. 의료 문제. 그러니까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의료의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독거노인의 외로움증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정부 정책의 복지 정책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기업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있을 거고 네. 또 시니어들이 창업하는 또 창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네.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느냐인 거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계속 나이 들고 있는 직원들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에 저희가 지금 그 사업적으로 포커스를 맞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부분들을 다 손을 댈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게다가 정책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뭐 정부의 주장은 할 수 있어도 그거는 결국에 정부가 실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네. 때문에 저희 영역이라고 보지는 않죠. 때로는 연구 영역이 이제 오기도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정부 보고서라든가 보고서에 탑재된다든가 그런 네네.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 시니어 트렌드라고 낸 책에서는 이 비즈니스 타겟을 이제 네. 잡아서 이제 책을 낸 겁니다. 비즈니스에 맞춰서. 그럼 네. 기업들은 뭘 해야 될까요? 기업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이 든다는 것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네. 나이 든다는 것이 어떻게 바뀔까요? 나이 든다는 것이. 예,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주장이 요즘에 새롭게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나이 듦과는 다르다. 다르죠. 네. 왜냐하면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세대는 M세대, Z세대예요. 그렇죠. MZ 세대라고 하죠. MZ세대라고 네네. 이제 부르죠. 근데 MZ세대의 인구가 전 세계 23억 명 정도입니다. 근데 네. 문제는 그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그 와튼 스쿨이 있는데요. 네네. 와튼 스쿨의 마우로 기엔 교수가 이제 국제정치학교 교수인데 그 교수가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에서 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60세 이상 인구가 2030년이 되면 35억 명이 된다고 했어요. 35억. 예,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네.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지금 따져봤는데 마우로 기엔 교수의 주장대로 하면 2030년이 되면 일본에서는 38%, 네. 독일은 34%, 영국은 28%, 미국은 26%, 중국은 25%예요. 네. 그리고 전 세계 35억 명이 되는 시점이 2030년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UN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이거를 보게 되면 네. 2050년에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가 15억 명이에요. 네네. 요지는 이제 15억 명이나 35억 명이나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네네. 그렇다면 나이 든다는 것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이가 젊다는 것이 활력이 넘친다는 의미가 아닐 수가 있고 나이가 많다는 것이 기운이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60세 이상이신 분들의 건강 상태가 네. 굉장히 좋거든요. 그죠. 때문에 네. 이 나이 든다는 것이 이제는 기력이 없고 힘이 없고 일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이가 들었어도 개념이 바뀔 수 있다. 그런 개념들이.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 네.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 책에서 하고 있고요. 네네. 저희도 사실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우선 알아야 되는 것은 네.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그리고 소비자들이 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네.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죠. 네네. 여기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7개의 기업 중에서 1개 기업 정도만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영국에서 50세 이상의 96%는 네. 나는 시장에서 소외됐다고 느낀다라는 거. 나를 타겟으로 한 마케팅이 없다. 아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거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 광고를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광고 이 프로그램사의 광고를 보게 되면 이게 대부분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광고하는 게 많지 않나요? 그죠. 뭐 그리고 틱톡 광고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길거리를 다녀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다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안에 한 10년 정도 앞으로 남았다고 보는데 10년 네. 안에 그런 변화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 대상으로 그런 서비스와 모든 네. 제품과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 변화가 네. 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게 네. 사실상 네. 돈 많은 세대가 돈을 쥐고 있는 진짜 세대가
그 연령을 보면은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그쵸. 보여지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네네. 그러면 소비 여력도 네. 상대적으로 따져본다면 네. 그쪽 세대가 소비 여력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 네. 왜 키덜트라는 말이 한 몇 년 전에 유행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키덜트들이 사실은 사는 그 장난감이 장난감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프라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네네. 그래서 뭐 방송인 누구는 뭐 키덜트 그 제품을 무슨 뭐 억대 이상 이렇게 네, 그런 뭐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하시는 분들도 네네. 있다고 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의 구매력이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그래서 마우르 게인 교수도 그 2030 추계 전환이라는 책에서 네네. 뭐라고 했냐면 MZ 세대에 관심을 둬야 될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는 나라마다 약간 개념이 달라요. 베이비 부모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 네. 그러니까 미국 기준과 그러니까는 해외 서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미국 책을 또 많이 보시기도 하는데 네네네.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등장한 사람들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제 그레이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사실은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55년서부터 네. 1974년 정도에 태어난 사람들. 네. 이 인구가 한 1,700만 명 정도. 이 1,700만 명이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 은퇴를 하기 시작하고. 은퇴하기 시작한 거죠. 아, X세대는 1975년서부터 1984년. 네. 그다음에 밀레니얼 세대가 85년서부터 96년. 그다음에 Z세대가 97년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알파 세대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베이비 부머 세대 있죠. X세대 있죠. 그리고 밀레니얼 Z 알파 세대가 있으니까 네. 5세대. 어. 이게 5세대가 공존하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이 가장 유일한 거 아닌가요?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빨랐다는 거기도 하죠. 그러기도 하고 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네네네. 옛날에 그 우리가 뭐 불과 뭐 100년, 200년 전에 네네. 그 200년 전 조선 시대라고 하면 네. 그때는 보통 성인들이 60세까지 사는 게 매우 어려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은 40세에 많이 단명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고 손자까지는 보는데 네. 그 다음 세대까지는 잘 못 보죠. 증손주는 잘 못 보죠. 네. 못 보죠. 근데 지금은 볼 수 있는 세대이죠, 네. 사실은. 일찍 결혼만 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온 기간이 기니까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 자산의 50%를 65세 이상이 가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럼 이 세대가 네. 진정한 이제 소비의 세대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점이 매우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우르 게인 교수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MIT 에이지랩의 그 소장도 네.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니어 트렌드에 대한 얘기 좀 나눠봤는데, 네. 와, 젊은 사람 눈에는 네. 이 시니어 트렌드가 마치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성인용 이유식이라든지 뭐 맞아요.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이 뭐 성인용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이 시니어 트렌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늙지 않았다. 네.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예를 네, 들면 네. 지하철 타보시잖아요. 네네. 그 안에 노약자석이 있고 네. 노약자라고 돼 있어요. 노약자,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 좌석이 있고 네. 그다음에 임산부용 좌석이 이제 네, 몇 년 네. 전에 생겼죠. 맞아요. 지금은 노약자석하고 일반석의 이 크기를 바꿔야 될 상황이에요. 거의. 네. 그만큼 고령자들이 많아질 거예요. 네네네. 제가 이거 변화를 아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 홈 화면에서 네. 유튜브 채널 홈 화면이 아니죠. 그 트렌딩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히트하고 있는 영상들 목록이 네. 있어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시니어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상위권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중이 네. 높아지고 있고 예.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대로 그 정말 새로운 소비 권력, 네. 새로운 뭐 컨텐츠 소비자, 물건의 소비자, 음. 뭐 어떤 모든 분야의 소비자로서 50대 이상의 그 시니어들이 정말 그 소비 권력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들과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네. 예. 만약 비즈니스를 할 거라면
그 세대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 세대의 취향과 욕망을 읽기 위해서는 필독서라 그랬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센터장님과 네. 에이지 프렌들리, 시니어 프렌들리가 아니라 네. 에이지 프렌들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